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번째 시간이죠. 여러분하고 이제 벌써 후반에 들어가네요. 자, 오늘은 문화와 공간의 다양성, 이제 공간이 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문화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과 공간은 조금 철학적 측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적 측면 중에서도 이게 나타난 문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부담도 내부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도 바다에 닿아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었습니다. 계절에 맞는 시라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교재의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이해에 1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고요. 145에서 162페이지까지죠. 그래서 요약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제가 좀 덧붙여서 여러분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공간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인간에게 시간과 함께 주어진 이제 환경 요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 또 문화적, 환경적 조건 등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문화적 조건 측면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겠죠. 자, 공간은 인간이 존재하는, 그러면 공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만 해당되는 게 공간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공간은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밟게 되는 모든 지역, 또 거주하는 모든 장소, 모든 부분이 이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나가서 뭐라고 볼까요? 공간의 규모는 또 좀 어떻게 보면 지구보다 큰 그런 더 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인문적 조건에서 또 철학적 조건에서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은. 예, 철학적 현상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간 공간 개념을 되게 중시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표상적인 세계에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잠깐만 제가 인문학적 조건에서의 시간과 공간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문화 다양성 시간이기 때문에 인문적 조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은 세계를 어떻게 나눴나요? 이데와 세계와 우리 표상으로 이렇게 가상의 세계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질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본질적인 세상은 이데아라고 봤죠. 이제 그 밑에 쭉 내려와서요,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라는 사람은 1724년생이니까 굉장히 18세기 분이잖아요. 독일의 칸트라는 분은
이데아를 이제 물 자체로 표현하고요. 똑같이 뭐 가상세계 또 표상 뭐 이렇게 또 똑같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1788년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칸트의 물 자체 표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표상은 물 자체는 이 쇼펜하우어는 원래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이데아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 물 자체 이데아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욕구가 객관화된 게 표상화된 세계예요. 그죠? 가상의 세계. 그건 뭘 통해 나타나요?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몸은 어디서 살아가요? 그 표상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어요? 플라톤식으로 표현하면 이데아 세상이 아니고 가상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의 인간의 삶, 죽음 이런 거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또 이데아 세상을 부르짖는 사람은 뭐 천국에 간다든지 이렇게 뭐 극락에 간다든지 이렇게 또 연옥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긴 하죠. 어쨌든 시간과 공간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객관적인 의지의 객관적인 세상인 어디에? 우리가 사는 경험적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인문적 조건의 설명이고요. 이제 문화적 조건이나 환경적 조건은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은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철학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간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일정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이론화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있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그 패턴에 따라서 그런 자유농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탈러 중심지로는 도시 계층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포가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튀넨의 고립국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작물의 최적 입지하고 이제 적정인 집약도를 이제 규명했다고 하는 건데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립국이 있다는 거, 어디와 교류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요. 평야는 동질하고요. 도시는 한 개만 있고 교통수단은 우마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비는 거리와 중량에 비례한다.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 그럼 이제 주장은 뭐냐면 시장 가격이 같고, 시장 가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모두 같고 생산비가 동일하면 지대는 이런 게 같으면은 이 지대는 알죠? 땅에서 나오는 그죠? 땅을 대가로 받는 돈이죠. 그걸 지대죠. 지대는 시장까지의 운송비로 결정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든 게 동일하다면 가격과 생산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까지의 운송비 있죠. 운송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육도가 같더라도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이제 이런 얘기를. 왜냐면 예전에는 땅의 비옥도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에 따라서. 왜냐면
그래야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게 비육도는 생산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죠? 생산비가 동일하면, 그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장까지 그냥 운송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대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에 집약적 농업, 그 다음에 멀어지면 조방적 농업을 한다는 거죠. 조방적 농업은 뭐예요? 뭐 축산, 소 이렇게 막 기르고 양 기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의 농업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농업, 임업식 농업, 곡초식, 윤제식, 조방적 농업, 뭐 3제식 농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 볼까요? 자연 조건의 비옥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 사실 이것도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우마차로 고정한다는 거. 운송 수단이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기만 해도 이제 하천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화물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농업을 자유농업으로 근접했다는, 왜냐하면 농업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유농업에 한정해서 했다는 것이 이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테넨 고립국 이론의 주장은 뭐라고요? 시장까지의 운송비로 지대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비옥도, 생산량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운송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은 테넨의 고립 이론하고 어떤 점이 다르겠어요? 테넨은 한 19세기죠. 19세기 때, 18세기, 19세기 이쯤. 이거는 거의 20세기 이론이죠.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은. 왜냐하면 이제 대상도 도시, 3차 서비스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공강 구조론에 아마 기초를 이루게 되죠. 자연 조건은 동일하고요. 가정하는 겁니다. 교통수단 접근성이 동일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 소비자는 경제인으로 이제 가정합니다. 개념은 도시계층과 분포의 규칙성을 밝히는 거죠. 자, 이거의 이루는 주장이죠. 도시는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육각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육각형이 크리스탈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시는 크고 작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왜냐하면 도시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잘 사는데 또 못 사는 계층,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많이 모여있는데 적게 모여있는데 이렇게. 자, 저위 계층에서 고위 계층으로 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적어진다. 그럼 저위 계층은 뭐고 고위 계층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고위 계층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잘 사는 사람, 저위 계층은 조금 이제 하류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고위 중심지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상가, 전문 상가,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종합병원. 저희 중심지는 생활용품점, 소매상 등이 많은 거죠. 뭐 상해, 가게 같은 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계층에서 고위 계층으로 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적어진다는. 이게 잘 사는 그런 데 갈수록 이게 중심지에 가보면은 그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백화점, 전문상가, 종합병원 이런 것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위 중심지 기능은 저희 중심지 기능을 포함하지만 저희 중심지는 고위 중심지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고급 상가, 전문 상가, 뭐 종합병원 이런 데 있는 데는 생활용품이나 소매상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백화점 내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중심지에는 고급 상가, 전문 상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 고위 중심지는 발달하지만 저희 중심지는 쇠퇴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하여간
고급 상가 뭐 이렇게 전문 상가 이런 데만 많이 이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은 중심지 숫자가 증가하면 간격은 넓어진다는 거죠. 간격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죠. 중심지가 이렇게 넓어지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는 중심지 숫자가 증가하고 간격은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가 되면 중심지 숫자는 증가하지만 간격은 더 좁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 요구값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유지되려면 그죠?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백화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최소 인구 요구값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백화점이 물건을 충분히 팔아서 이익을 낼 만큼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화점 가면은 어떤 큰 도시에만 있지 조그만 은변에는 없잖아요. 왜요? 최소 인구 요구값이 안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 단위에는 아마 그래도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뭐 백화점이 있으든 홈플러스가 있으든 뭐 롯데마트 같은 이렇게 있죠. 큰 마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의 공간 개념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아까는 이제 서양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풍수지리, 인문지리 서인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나라 선조들의 공간 개념은 풍수지리하고 이제 연관돼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선조로부터 우리가 또 그런 유전자도 물려받았고 공간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런 전통적인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택리지는 이중환 씨가 적고요. 요거는 이제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결합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거는 이중환 씨가 또 팔도를 다 다니면서 실제 이 저자가 그거를 보고 어떤 주관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좀 객관성은 많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바로 저기 택리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중요한 게 4개가 있는데 지리, 생리, 인심, 산수. 그게 이제 여기서 가거지의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명당의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조건은 생리는 여기서 말하는 생리는 이제 도로 하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경제적 유통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뭐 하여간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도로 하천 이게 생리를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한국 공간 개념의 이해는 우리가 원래 이제 아까 얘기했죠. 풍수지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신라말 도선에 의해서 풍수지리 사상이 도입이 됐고요. 이게 이제 고려 시대를 거치고 조선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건물지 또 궁궐 같은 거 짓거나 또 큰 건물을 질 때는 이런 풍수지리에 의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명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명당은 자연과 생물이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공간. 그래서 자연 친화적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산세나 물의 흐름을 보고 명당이 되기에 부족한 부분은 비부라는 게 있어요. 비부를 통해서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비부가 뭡니까? 비부에 대해서도 제가 뒷장에서 설명을 따로 했어요. 한 파트로. 그래서 요것도 제가 요거보다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부 개념은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을 개발할 때 환경적으로 보완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광화문 앞에 해치 있죠? 그 해태상 있죠? 해태상. 사자처럼 게. 지금은 아마 하도 광화문을 하도 이렇게 개발한다는 이름으로 하도 파헤쳐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해치를 본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또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택리지 한번 볼까요? 실학자 조선 후기입니다. 1751년이니까 아마 영조 27년에 인문지리서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 중에 뭐 팔력지는 뭐냐면 팔도 지역을 다 돌아다닌서 서술한 거다 해서 팔력지죠. 여기다 또 팔력 가거지. 왜 가거지 나오죠? 가능한 거주 지역 이거죠. 그래서 가거지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뭐 동국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형가 승남 팔도 비밀지지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인지를 실학적 입장에서 저술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명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 그 다음에 생리는 아까 하천 뭐 얘기했죠. 하천과 도로, 경제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생리, 그 다음에 이제 이심, 그 다음에 산수, 이 네 가지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죠? 지리가 빼어난다고 한들 생리가 결핍되면 오래 거할 수 없고, 또 생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리의 상황이 나쁘면 역시 오래 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행히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지만 인심이 각박하면 후회하는 바가 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을 산책하여 자연을 감상할 곳이 없다면 성정을 쏟아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연 오늘날하고 뭐 다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좋죠. 이 중에 네 개 다 갖추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중환 이분이 직접 다니면서 본 것을 주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지 않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복고총론이죠. 이게 좀 여러 개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택리지는 여러 개로 나누는데 이 중에 복고총론이 제일 이제 우리가 볼 만한데 여기서 이제 풍수지리가 나오니까요. 인심이라는 거 아까 앞에 얘기했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 인심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풍수지리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이제 공간 개념의 일부를 형성하고요. 우리 전통적 지의 측면을 부각시켜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거에서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렇게 판단적인 것보다는 그죠? 이런 요소도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 요소는 조금 없애면서 전통적 지혜를 우리가 이제 조금 부각시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보라는 말은 이제 그냥 돕는다, 보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풍수를 붙여서 풍수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경관을 생각하고 또 상징적 의미로 이어진 전통적 사상 또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보라고 하면 잘 모르죠.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그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비보. 자, 우리가 풍수비보의 예를 하나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금천이죠. 여기가 신림동, 그죠? 금천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거기. 여기 이제 금천구에 호합사라는 절이 있대요. 근데 그 호랑이를 제압하는 절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그 호합사 앞에 산 이름이 호암산이라는 산인데요. 이 산이 형세가 이제 굶주린 호랑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덮치는 듯한 모습을, 그래서 이런 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살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주해서, 그러니까 이제 호암산을 마주하면서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비보예요. 산의 형태나 그 기운이 사람의 성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보살의 능력으로 중화시키는 그런 논리. 이제 이게 이제 호합사라는 절이고요. 광화문 앞에 해태상이 설치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풍수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제 관악산의 화기를 스신의 힘으로 막고자 하는 풍수적인 그런 비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는 풍수와 더불어 자연과 사람의 이제 이상적 만남을 추구한 우리 전통 사상이고요. 이 선조들은 풍수적인 가치에 비부적 문화 생태 및 마음을 보완해서 이제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것이 이제 비부를 통해서 우리가 비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명당을 만든다는 그런 비부의 개념은 생태적 가치가 없는 지역을 개발할 때 환경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명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오늘날 이제 개발 이런 거에 오늘날은 뭐 이렇게 비부의 개념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요걸 하고 우리 둘째 시간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발달한 풍수지리라는 공간 개념 그리고 그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풍수지리라는 공간 개념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둘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